요양원은 비쌌다. 간병비는 더 비쌌다. 자식들은 귀찮아했다. 그래서 나는 내 노후를 내 손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선택이 나를 살렸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며 등록금을 모았습니다. 내 청춘, 내 꿈, 내 건강 모두 자식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늙고 병들자 저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짐이었습니다. 처분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노인, 재산만 노리는 자식들, 효도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는 부모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복지주택, 요양원, 가족동거, 어떤 선택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 뒤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당신을 버렸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은 79세 도봉구에 사는 박순자 씨의 사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화면을 2번 클릭하면 당신의 선택이 시작됩니다. 복지주택 정원. 순자가 벤치에 앉아 있다. 손떨림은 조금 더 심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혼자 걷는다. 옆에 새로 입주한 명화 할머니가 운다. 제 아들이 저를 버렸어요. 돈만 가져가고. 순자는 명화 할머니의 손을 잡는다.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말한다.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저처럼. 명자 할머니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정말요? 순자 미소 지으며 말한다. 그럼요. 자식 없이도 우린 살아갈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본다. 새벽 3시 어둠이 복도를 집어삼켰다. 형광등이 지지직 거리며 깜빡인다. 1번, 2번, 3번. 그 순간마다 복도 끝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순자는 잠에서 깼다. 아니, 깨어난 게 아니었다. 무언가가 그녀를 깨웠다.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 아니면 저 멀리 복도에서 들려온 발소리. 그녀는 숨을 죽였다. 심장 박동 소리만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귀를 기울였다. 고요했다. 너무 고요했다. 침묵이 그녀의 목을 조였다.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짜낸 듯 말한다. 누구 없어요? 대답은 없었다. 6개월 전 병원. 모든 것은 그날 시작되었다. 하얀 병원 복도, 소독약 냄새, 삐삐거리는 심전도 기계 소리. 순자는 진료실 문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문손잡이가 차가웠다. 문이 열렸다. 의사는 표정이 없었다. 그의 손에 든 봉투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앉으세요. 순자는 앉았다. 의자가 삐걱거렸다. 의사는 엑스레이 필름을 꺼내 조명에 비쳤다. 순자의 뇌 영상, 검은 그림자들, 하얀 점들. 의사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냉정하게 말한다. 파킨슨병입니다. 그 단어가 공기 중에서 얼어붙었다. 진행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순자의 귀가 웅웅거렸다. 하지만 의사의 입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준비. 무엇을 준비하라는 거지? 죽음을? 순자는 그 순간 직감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카운트다운되고 있다는 것을. 손의 떨림은 점점 심해질 것이다. 언젠가는 혼자 걷기도 힘들어질 것이다. 혼자 밥을 먹기도, 옷을 입기도, 숨을 쉬기도 힘들어질 것이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다음에 찾아왔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병원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 서류들이 흩어졌다. 파킨슨병이라는 글자가 그녀를 비웃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순자는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발신자는 아들이었다. 손이 떨렸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5초가 걸렸다.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 차갑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병원 결과 어땠어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파킨슨병이래.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10초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순자는 들었다. 아들의 한숨, 짜증, 계산. 아들은 목소리가 더 차가워지며 말했다. 그럼 이제 진짜 얘기 좀 해야겠네요. 순자가 물었다. 무슨 얘기? 아들은 감정 없는 차가운 말투로 엄마, 혼자 못 사시잖아요. 파킨슨 병이라면서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아들의 목소리엔 걱정이 없었다. 대신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계산, 조급함, 그리고 기회. 그래도 아직 괜찮아. 다시 10초의 무거운 침묵.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생각 좀 하세요. 현실적으로. 뚝. 전화가 끊어졌다. 순자는 핸드폰을 바라봤다. 현실적으로 그 단어가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며칠 후 이상한 일들에 시작되었다. 첫 번째 신호. 문을 두드리는 소리. 순자는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문 앞 바닥에 뭔가 놓여 있었다. 등기우편. 순자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발신자는 금강부동산이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한 장의 서류. 부동산 시세조사 의뢰서. 의뢰인 최명철.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이걸 요청한 적 없는데. 두 번째 신호.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문 앞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요양원 팸플릿. 누가 넣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건 월 이용료에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리고 옆에 볼펜으로 휘갈겨 쓴 메모. 엄마 연금 80 부족분 220 전세금으로 충당 가능. 순자의 손이 떨렸다. 팸플릿이 바닥에 떨어졌다. 세 번째 신호. 가장 소름 끼치는 신호. 순자는 도장을 찾고 있었다. 은행 업무를 보러 가야 했다. 서랍을 뒤졌다. 없었다. 옷장을 뒤졌다. 없었다. 책장을 뒤졌다. 없었다. 도장이 사라졌다.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키우고 돈 벌고 집 사고. 하지만 지금 그녀를 둘러싼 이 상황은 무엇인가? 순자는 순간 공포에 질렸다. 아픈 건 참을 만한데. 이건 뭐지? 어두운 밤. 순자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똑, 딱, 똑, 딱.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도 천장만 응시할 뿐이었다. 그리고 밤마다 알 수 없는 발소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천천히, 규칙적으로, 쿵, 쿵, 쿵. 누군가 그녀의 문 앞에서 멈춘다. 그리고 사라진다. 매일 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들의 전화. 따르릉. 또 아들이었다. 순자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벨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10번, 20번, 30번. 결국 순자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 너머 다그치듯이 따져 묻는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순자 움츠러들며 미안해.
자고 있었어. 엄마, 저 요양원 알아봤어요. 순자의 심장이 멎었다. 요양원? 네, 빨리 결정하세요. 좋은 데는 대기가 길어요. 엄마가 미적거리면 우리가 알아서 골라서 넣을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넣을 거예요. 그 단어들이 순자를 짓눌렀다. 요양원. 왜 내가 내 집을 떠나야 해? 그건 아니야. 엄마, 현실 좀 보세요. 파킨슨병 환자가 혼자 살게요. 그러다 넘어져서 다치면 누가 책임져요? 여기 집은 혼자 살기 너무 크고 전세금도 아깝잖아요. 그 순간 순자는 모든 걸 깨달았다. 뚝. 순자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다. 손이 떨렸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 혼잣말로 속삭였다. 현실적으로 전세금도 아깝잖아요. 그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알았다. 전세금을 빼면 얼마, 요양원 비용은 얼마, 남는 돈은 얼마. 순자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짐이었다. 버려야 할 짐이었다. 순자는 오래된 옷장을 열었다. 제일 안쪽 낡은 상자 하나. 먼지를 털어냈다.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통장 몇 개, 바랜 사진들, 그리고 그녀 명의로 된 작은 예금 통장 하나. 잔액은 많지 않았다. 고작 800만 원.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평생 모은 그녀만의 작은 안전장치였다. 통장을 손에 쥐며 말했다. 이게 마지막이야. 그때 엄마,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순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봤다. 어둠 속에 아들이 서 있었다. 언제 들어온 거지? 열쇠를 어떻게 가져간 거지? 순자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너 언제 온 거야? 문도 안 두드리고. 아들은 무표정하게, 냉정하게 한 걸음 다가오며 제 집인데 왜 못 와요? 한 걸음 더, 엄마, 그 통장 한 걸음 더. 숨긴 거 있으셨네요. 순자는 뒤로 물러섰다. 등이 옷장에 닿았다. 아들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다 털어놓으세요. 순자는 통장을 등 뒤로 숨기며 이건 내 거야. 아들 냉소적으로 웃으며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잖아요. 지금 주시든 나중에 주시든 엄마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우리 거예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순자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노후 준비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 하지만 노년이 되자 그녀는 처분 대상이 되어 있었다. 집은 자산, 그녀는 비용, 그녀의 삶은 계약서 한 장. 순자 속으로 말했다. 노후 준비가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꽉 쥐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아들을 똑바로 보며 나 심호흡을 하며 아직 내 인생 포기 안 했어.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 순자는 잠들지 않았다. 밤새 가방을 쌌다. 많지 않았다. 통장, 몇 벌의 옷, 오래된 사진 몇 장, 약. 그게 전부였다. 순자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거실 탁자 위에 메모 하나를 남겼다. 볼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전세금 빼서 요양원 보내려면 먼저 내 허락을 받아라. 나는 아직 살아있다. 순자는 가방을 메고 문을 열었다. 주변은 고요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어두운 도로, 택시 뒷좌석. 택시는 어둠 속을 달렸다. 기사는 묻지 않았다. 새벽에 가방 하나 든 노인. 떨리는 손.
눈물 자국. 어디로 가시나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디로 가는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선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새벽 5시, 텅 빈 도로, 속으로 이를 악물며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을 되찾는 전쟁. 숨소리, 심장 박동 소리, 그리고 쿵쿵쾅. 어떤 공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남을 것인가. 그녀가 마주한 질문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낡은 모텔 간판, 깜빡이는 네온 사인. 오후 11시, 순자는 도망쳤다. 하지만 자유롭지 않았다. 모텔 방 안, 침대에 앉은 순자. 형광등이 윙윙거린다. 벽지는 곰팡이 냄새가 났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다. 잔액 824만 7천 원. 계산기를 두드렸다. 모텔비 하루 3만 원. 한 달이면 90만 원. 식비 하루 1만 원. 한 달이면 30만 원. 약값 한 달 15만 원. 총 135만 원. 6개월. 그게 전부였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6개월. 그 다음에 무거운 침묵. 그녀 앞에는 3개의 문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모든 문 뒤에는 함정이 숨어 있었다. 첫 번째 함정 시설. 순자,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다. 서울에서 평이 좋은 요양원을 검색한다. 클릭. 그린케어 요양원 최고급 시설. 사진이 나타났다. 깨끗한 복도, 미소 짓는 간호사들, 햇살 가득한 정원, 행복해 보이는 어르신들. 완벽했다. 순자는 화면을 내렸다. 그리고 그것을 봤다. 월 이용료 350만 원. 순자의 손가락이 멈췄다. 350만 원? 연금 80만 원. 부족분 270만 원. 저축 800만 원을 모두 털어도 3개월. 계산기를 두드리며 3개월. 그 다음엔 길거리? 화면을 내렸다. 더 저렴한 곳을 찾았다. 실버타운 요양원 월 120만 원. 리뷰를 검색해 본다. 별 1개. 간호사가 부족해요. 호출에도 30분씩 기다립니다. 별 1개. 복도에서 냄새가 심해요. 청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별 1개. 밤에 환자들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지옥이었습니다. 별 2개. 어머니가 욕창이 생겼는데 방치됐어요. 절대 비축. 순자는 화면을 닫았다. 손이 떨렸다. 속으로 공포에 질려 내가 저런 곳에서 끝나는 거야? 돈이 없으면 존엄도 없었다. 그것이 첫 번째 함정이었다. 두 번째 함정 간병인. 순자는 다시 노트북을 켰다. 간병인 고용 비용 검색. 화면에 가격표가 떴다. 24시간 간병 월 350만 원에서 400만 원. 12시간 간병 월 200만 원 250만 원. 시간제 간병 시간당 15,000원. 응급 상황 시 추가 요금 별도. 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요양원이랑 똑같네. 아니, 더 위험했다. 리뷰를 읽었다. 간병인이 일주일마다 바뀌어요. 매번 새로 설명하느라 지쳤습니다. 경험 없는 분이 와서 약을 잘못 챙겨줬어요. 응급실 갔습니다. 집에 계속 남이 있다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사생활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댓글. 손자가 쓴 듯한 글. 할머니 간병인이 통장을 훔쳐갔습니다.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절대 조심하세요. 순자는 노트북을 닫았다. 숨이 막혔다. 그녀는 깨달았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게 아니었다. 낯선 사람을 집에 내 삶에 들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낯선 사람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었다. 통제 불가능. 그것이 두 번째 함정이었다. 세 번째 함정 가족. 핸드폰 사진첩을 본다. 사진 하나. 1년 전 명절. 아들의 집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순자. 사진 속 음성, 회상. 엄마 힘들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아요. 순자는 사진을 확대했다. 아들의 얼굴, 며느리의 얼굴, 손자의 얼굴. 따뜻해 보였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인지. 6개월 전 친구 영숙도 아들 내외의 집으로 들어갔다. 처음 한 달, 손자 얼굴 매일 보니까 좋네. 2달째. 며느리는 항상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어머님,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으니까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영숙은 냉장고 앞을 서성였다. 뭘 먹어야 하지? 이것도 며느리 거 아닌가? 저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 3달째. 며느리가 화를 내며 말한다. 어머님, 손자 케이크 왜 먹였어요? 알러지 있다고 했잖아요. 미안해. 몰랐어. 4달째. 영숙의 방문이 닫혔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하지만 영숙은 방 안에 혼자. 초대받지 못한 손님. 5달째. 아들이 조용히 부른다. 엄마,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우리도 힘들어요. 그날 밤 영숙은 흐느끼며 평생 너희 위해 살았는데 결국 짐이었던 거니. 순자는 사진을 꺼버렸다. 나도 영숙이처럼 짐이 될까? 냉장고 앞에서 눈치 보고 방 안에 혼자 갇혔어. 결국 쫓겨나는 거야? 3번째 함정 사라지는 존재. 가족과 함께 살지만 점점 투명인간처럼 지워지는 것. 선택의 순간. 순자 바닥에 앉아 있다. 탁자 위에 3장의 종이. 요양원 팸플릿. 간병인 명함. 아들의 집 주소.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바라봤다. 순자는 울먹이며 말했다. 어디로 가야?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디로 가야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내 존엄은 어디에 남을까?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따르릉 따르릉. 핸드폰 화면. 발신자 사랑하는 아들. 순자는 핸드폰을 바라봤다. 손을 뻗었다. 멈췄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벨소리는 계속 울렸다. 10초, 20초, 30초. 마치 그녀를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마침내 벨소리가 멈췄다. 창밖에 비가 내린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세계의 문은 모두 함정이었다. 요양원 돈 없으면 지옥. 간병인 통제 불가능. 가족 동거 사라지는 존재. 어디를 가든 그녀는 비용이거나 불편이거나 짐이었다. 순자 천천히 일어난다. 눈물을 닦았다. 그럼 심호흡. 네 번째 문은 없는 걸까?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아니, 반드시 있어. 어딘가에 내가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 네 번째 문이. 복도에서 발소리가 난다. 규칙적으로. 순자의 방 쪽으로. 순자는 숨을 죽였다. 발소리가 가까워진다. 쿵쿵쿵. 문 앞에서 멈췄다. 문 아래 틈으로 보이는 그림자. 누군가 서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5초, 10초, 15초. 순자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쥔다. 누구? 갑자기 노크 소리.
똑똑똑. 순자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손님, 청소 서비스입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순자 벽에 등을 기댄다. 순자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위험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노트북을 다시 켠다.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입력했다. 노인 혼자 살 수 있는 곳. 저렴한 노인 주거 지원. 고령자 복지주택. 엔터. 화면이 로딩된다. 순자의 눈이 커졌다. 이게 설마 세계의 함정 너머에 네 번째 문이 있었다. 새벽 5시 12분. 순자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희망 때문이었다. 화면이 푸른빛으로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검색창에 입력된 단어들. 노인 주거 지원. 저렴한 노인 임대. 공공복지주택. 혼자 살 수 있는 곳. 존엄하게 늙는 법. 순자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다. 세계의 함정 너머에 반드시 있을 거야. 클릭, 클릭, 클릭. 그리고 화면에 천천히 뜨는 페이지. 고령자 복지주택 안내. 순자의 손가락이 멈췄다. 심장이 뛰었다. 화면을 내렸다. 월 임대료 10만 원에서 15만 원. 보증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무장애 설계. 24시간 비상벨 시스템. 안전바 설치. 주 2회 생활지원사 방문. 순자의 눈이 커졌다. 이게 진짜야? 진짜 이런 곳이 있어? 월 10만 원. 연금 80만 원이면 충분했다. 아니 남았다. 살 수 있어. 나 살 수 있어.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화면을 내릴수록 단어들이 복잡해졌다. 신청 자격.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무주택 세대주. 경쟁률 평균 15대 1. 가산점 체계. 독거노인 5점. 장애 등급 10점. 사회복지사 경력 15점. 지역 거주기간 연 1점. 심사기간 최소 2개월. 순자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15대 1 15명 중에 1명. 손이 떨렸다. 그래도 해봐야지. 안 하면 0%잖아. 순자는 주민센터 앞에 섰다. 손에는 서류 봉투, 가슴에는 떨리는 기대, 그리고 두려움, 심호흡. 할 수 있어. 해야 해. 문을 열었다. 복지 상담 창구. 36번 대기 중입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떴다. 순자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30분이 지났다. 1시간이 지났다. 36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순자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다. 상담 창구, 직원과 마주 앉은 순자. 키보드 소리. 딱딱딱딱.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이시죠? 네. 신청서 작성하시고요. 소득 증빙 자료,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세요. 서류 뭉치를 툭 던졌다. 2주 안에 제출하셔야 심사 가능합니다. 저 합격 가능성은 직원은 모니터를 보며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경쟁률 높습니다. 가산점 없으면 힘들어요. 다음 분. 저 독거 노인인데 직원이 처음으로 순자를 봤다. 그럼 5점 받으시네요. 그래도 경쟁률이 워낙. 한숨. 일단 서류 제출하세요. 최선을 다해보세요. 순자는 모텔방 바닥에 서류를 펼쳤다. 신청서 복잡했다.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500자 이상.
순자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무엇을 써야 할까?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웠다.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합니다. 지웠다. 혼자 살고 싶습니다. 인간답게. 눈물이 떨어졌다. 종이가 젖었다. 뭐라고 써야 받아줄까? 3일이 걸렸다. 순자는 서류를 다 작성했다. 신청 사유, 소득 내역,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모든 걸 증명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 가산점 해당 사항. 독거노인 5점. 순자는 체크박스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혼자라는 게 점수가 되는 거구나. 외로움이 가산점이 되는 세상. 하지만 서류를 봉투에 넣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쓴 서류.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주민센터 서류 제출. 접수증 번호 2024-1547. 직원이 도장을 찍었다. 심사 기간은 최소 2개월입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은 어려 보이는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말을 했다. 어르신, 가산점 있으시니까 가능성 있어요. 희망 가지세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가산점이란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올 줄이야. 따르릉. 순자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발신자 딸. 망설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오빠가 걱정하고 있어요. 엄마, 복지주택 신청하셨다면서요? 순자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오빠가 알아봤대요. 엄마, 괜찮은 거 맞아요? 관리도 잘 되고? 목소리엔 진심이 섞여 있었다. 응. 안전 설비도 있고 생활지원사도 온대. 엄마, 왜 오빠한테 말 안 하고 나가셨어요? 오빠가 많이 속상해하고 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아들의 집 탁자. 부동산 서류엔 형광펜으로 표시된 금액이 써져 있었다. 전세금 1억 2천만 원. 요양원 월 비용 300만 원. 남는 돈 8천만 원. 내가 곧 연락할게. 뚝. 전화를 끊었다.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다. 복지주택 입주 준비. 첫 번째 전세 계약 정리 아들 몰래. 두 번째 보증금 찾기 내 통장으로. 세 번째 짐 최소화. 네 번째 도장 절대 안 줌.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선택이 맞을까? 그래도 작아도 내 공간이잖아. 2개월 후 어느 날 오후 2시 37분. 따르릉 따르릉. 순자는 낮잠을 자다 깼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발신자 도봉구청 복지과. 심장이 멎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세요? 순자님 도봉구청 복지과입니다. 숨을 멈췄다. 복지주택 입주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침묵.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약 진행 가능하십니다. 신분증과 도장 지참해주세요. 순자는 울먹이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은 밝게 웃으며 어른신 축하드려요. 좋은 이웃분들 많으니까 잘 지내실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다. 순자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공포도 분노도 절망도 아닌 안도였다. 순자는 오열하며 됐어. 나 살 곳이 생겼어. 며칠 후 순자의 전세집 앞. 순자는 몇 주 만에 자신의 전세집 앞에 섰다.
보증금을 찾아야 했다. 짐을 정리해야 했다. 손이 떨렸다. 열쇠를 꺼냈다. 문을 열려는 순간 멈췄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누군가 안에 있었다. 순자의 심장이 빨라졌다. 설마, 천천히 문을 열었다. 거실엔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부동산 계약서, 통장, 그리고 순자의 도장.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다. 순자는 얼어붙었다. 순자 차갑게 떨리는 목소리로 너희, 아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다. 아들은 당황하며 엄마! 언제 오셨어요? 순자 한 걸음씩 다가서며 뭐 하는 거니? 내 집에서? 당황한 며느리는 일어서며 저희는 그냥 정리 좀. 순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 허락도 없이? 쾅! 순자가 문을 닫았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순자는 탁자로 걸어갔다. 도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내 거야. 엄마! 우리가 도와주려고! 도움, 서류를 집어들었다. 전세금 정산 예정 금액 1억 2천만 원. 형광펜으로 밑줄. 순자는 서류를 찢으며 말했다. 아니면 계산? 서류가 찢어졌다. 아들과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순자는 차갑게 웃으며 이제 나한테도 갈 곳이 생겼어. 복지주택. 내 이름으로, 내 선택으로. 순자는 집을 나선다. 도장과 통장을 가방에 넣었다. 엄마 잠깐만요. 뒤에서 불렀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갔다. 쾅! 문이 닫혔다. 이제 정말 혼자야. 하지만 할 수 있어. 해야 해. 일주일 후 복지주택 앞. 순자는 복지주택 앞에 섰다. 작은 5층 건물. 깨끗한 외관. 입구에 경사로 안전바 비상벨. 도봉구 고령자 복지주택. 순자는 열쇠를 받았다. 3층 302호. 내 집보다 작아도. 이건 내 공간이야. 엘리베이터가 올라간다. 3층. 문이 열렸다. 복도가 보였다. 깨끗했다. 밝았다. 302호. 순자는 문 앞에 섰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다. 열쇠를 넣었다. 찰칵. 돌렸다. 문이 열렸다. 작은 원룸. 10평 남짓.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깨끗한 벽. 간단한 가구. 안전바 비상벨. 그리고 평화. 순자는 방 한가운데 섰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순자는 눈물 흘리며 웃으며 말했다. 드디어 내 집이야. 정말 내 집. 그때 쿵쿵쿵 복도에서 발소리. 순자는 긴장했다. 문 앞에 누군가 섰다. 똑똑똑. 안녕하세요. 생활지원사 이미경입니다. 입주 확인차 왔어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복도 끝 또 다른 그림자. 순자는 복도 끝을 봤다. 또 다른 그림자. 익숙한 실루엣. 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아들이었다. 복지주택 복도 아들이 천천히 다가온다. 순자는 문 앞에 섰다. 생활지원사는 이미 돌아갔다. 이제 복도엔 그녀와 아들 단둘뿐이었다. 아들은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어떻게 여길 알았어? 구청에 물어봤어요. 아들은 방 안을 둘러봤다. 작은 공간, 간소한 가구.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실망, 안도, 죄책감. 아들은 서류를 꺼내며 강압적으로 말했다. 엄마, 전세금 정산 서류예요. 여기 사인만 하세요. 빨리요. 우리도 바빠요. 순자는 슬픈 눈을 하며 그게 여기까지 온 이유야? 아들은 짜증을 내며 말했다.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다니까요. 사업도 망해가고 애 대학 등록금도 빚내서 냈어요. 엄마 돈 안 쓰면 우린 어떡해요? 그 순간 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순자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다. 그래서 엄마 전세금 쓰면 다 해결돼? 긴장감 도는 대화. 아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비웃었다. 아들은 냉소적으로 말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그 돈 엄마가 다 쓸 거예요. 어차피 몇 년 못 사시잖아요. 파킨슨 병이면 5년, 10년 그 돈 우리한테 미리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아들은 태연하게 말했다. 사실이잖아요. 엄마도 알면서 왜 이래요? 여기 월세도 적고 생활비도 별로 안 드는데 몇 천만 원씩 통장에 넣어두면 뭐해요? 세금만 나가지. 순자는 웃었다. 하지만 차가운 웃음이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니까 엄마는 빨리 죽을 거니까 돈 미리 달라는 거지. 아들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에휴, 왜 그렇게 말을 험하게 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지. 엄마가 병원비 쓰고 뭐하고 하면 어차피 돈 다 나가요. 그럴 바엔 우리한테 미리 주고 우리가 사업 안정시켜서 나중에 엄마 병원비 보태드리는 게 낫잖아요. 순자는 분노를 담아 소리쳤다. 내가 내 아들이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 창밖을 바라본다. 순자는 창가로 걸어갔다. 바깥엔 단지 내 작은 정원이 보였다.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순자 등을 돌린 채 목이 메어왔다. 평생 너희 위에 살았어. 밥하고 빨래하고 등록금 벌려고 밤새 일하고 너희 집 장만하려고 내 청춘 다 바쳤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이젠 내가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빨리 죽을 거니까 돈 내놔. 아들은 화를 내며 말했다.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살기 힘들다고요. 엄마만 힘든 줄 알아요. 화면이 흐려지며 과거로 돌아간다. 어린 아들을 업고 시장에서 일하던 순자. 밤늦게 아르바이트하며 대학 등록금을 모으던 모습. 아들의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그녀.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그녀의 전세금 서류를 들고 서 있었다. 아들을 마주본다. 이건 엄마의 돈이야.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나눠서 줄게.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절대로. 아들은 비웃으며 말했다. 나중에요. 엄마 나중에 언제예요? 5년 뒤. 그때 가서 병원비로 다 날리고 우리한테 손 벌리실 거면서. 순자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살겠다는 선택을 하는 거야. 존중 에유 웃기네. 그럼 편하게 사세요. 우리한테 나중에 손 벌리지만 마세요.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아들은 화가 난 듯 서류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도끼 서린 목소리로 좋아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나중에 병원비 없다고 돈 없다고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우린 모르는 일이에요. 순자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그래. 너희한테 손 안 벌릴게. 평생. 아들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러시겠어요. 두고 봅시다. 문 앞에서 아들이 멈췄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참, 다음 달에 전세 만료되잖아요. 계약 연장 안 할 거니까 짐 빼세요. 우리가 그 집 쓸 거예요. 순자는 숨이 막혔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뭐? 자고? 아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이미 부동산이랑 얘기 다 했어요. 엄마 복지주택 간다면서요? 그럼 이 집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전세금 받아서 쓸게요. 그리고 아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하지만 그 차가운 말들은 방 안에 그대로 남았다. 순자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섰다. 그리고 무너졌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저게 내가 키운 아들이야? 언제 저렇게 변했어?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일어섰다. 이를 악물고 말했다. 괜찮아. 이제 정말 혼자 사는 거야. 아무도 안 믿고 내 힘으로.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싸우셨다며요? 순자는 숨을 들이쉬었다. 딸은 목소리가 차가워지며 엄마, 솔직히 오빠 말도 일리 있잖아요. 그 돈 엄마가 다 쓰실 거예요? 우리도 지금 당장 급한데.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너도? 딸은 짜증내며 말했다. 엄마, 저도 애 키우고 사는 거 힘들어요. 남편 사업도 안 되고 제 통장엔 마이너스만 쌓여가는데 엄마는 몇 천만 원 쥐고 계시잖아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딸은 비웃들이 말했다. 엄마, 현실 좀 보세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엄마 혼자 그 돈 다 쓰시면 우린 어떡해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다. 순자는 무너져 내렸다. 딸까지도? 통화를 끊고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들만이 아니었다. 딸도 똑같았다. 돈, 오직 돈. 순자는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둘 다 이렇게 키웠나? 본격적인 이사 날이 왔다. 순자는 짐을 정리했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사진 앨범, 오래된 그릇 몇 개. 입주 전날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정말 잘하는 걸까? 혼자서?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할 수 있어.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복지주택에 도착했다. 작은 건물, 깨끗한 외관, 입구엔 경사로와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다. 문을 열자 생활지원사가 웃으며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302호 순자 어르신 맞으시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잘해보자. 302호 문 앞에 섰다. 순자는 열쇠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문을 열자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 그녀를 맞이했다.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깨끗한 바닥, 간단한 가구, 비상벨. 여기가 내 집이구나. 그녀는 창가로 걸어갔다. 단지 내 작은 정원이 보였다.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 화단을 가꾸는 할머니, 산책하는 부부, 모두가 평화로워 보였다. 혼자 속삭였다. 외롭지 않을지도 몰라.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 안녕하세요. 옆집 302호 사는 김영자예요. 새로 오셨다면서요? 순자는 문을 열었다. 환한 미소의 할머니가 서 있었다. 손에는 찐 고구마 한 봉지. 처음이시죠? 여기 좋아요. 우리 같이 살아봐요. 순자는 고구마를 받으며 눈물이 핑 돌았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비장의 설계 덕분에 침대 옆엔 안전바가 있었다. 화장실엔 미끄럼 방지 타일, 벽엔 비상벨. 모든 게 그녀를 위한 공간이었다. 작지만 단단한 울타리 같아. 그녀는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다. 며칠 뒤
순자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옆엔 영자 할머니와 다른 어르신들이 계셨다.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적응 잘하시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다들 친절해서 생각보다 좋아요. 우리 다음 주에 소풍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가고 싶어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래된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펜을 들어 적었다. 오늘 내 삶의 문을 열었다. 작지만 따뜻한 이곳에서 나는 비로소 나로 살아가기로 했다.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 켜져 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어르신들. 그리고 302호. 순자의 방에서도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온다. 외로움도 있고 두려움도 남아있지만 이제 나는 선택했다.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순자는 마침내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노후는 선택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와 살 것인가. 그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복지주택, 요양원, 가족동거. 어떤 선택도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처음 일주일은 낯설었다. 작은 방, 혼자 먹는 아침, 창밖으로 들리는 낯선 소리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낯설문 익숙함으로 바뀌었다. 아침 7시 순자는 일어났다. 비상벨 옆에 놓인 시계. 안전바를 잡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일상. 이제 내 리듬이 생겼어. 아침 8시 순자는 산책을 나섰다.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자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산책 중이었다. 영자 할머니는 밝게 웃으며 순자 씨,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네, 아침 공기가 좋아서요. 이들과 함께 걷는 시간. 계단 대신 경사로를 사용하는 일상.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았다. 산책 후 순자는 단지 내 작은 카페에 들렀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 카페 직원은 웃으며 어르신, 오늘도 캐모마일 차시죠? 네, 고마워요. 옆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혼자 사세요? 저도 혼자 사는데 여기 오면 외롭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렇게 같이 차 마실 사람이 있으니까.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말이 없어도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다. 며칠 후 복지주택 커뮤니티실. 순자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다. 사회복지사로 쌓아온 경험. 그것을 이웃들을 위해 쓰기로 했다. 커뮤니티 공지판 앞에서 어르신 무료 상담 마이너스 매주 화, 목 오후 2시. 작은 공지였지만 반응은 뜨거웠다. 첫 상담 날 한 할머니가 찾아왔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아들이 요양원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할머니가 원하시는 게 뭔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이 싫으시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아들 말을 안 들으면 순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할머니 삶이에요. 아들도 중요하지만 할머니가 행복하셔야 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는 알았다.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딱딱한 제도나 규정이 아니었다.
그저 말 한마디 들어주는 이웃이 되는 일. 그것이 그녀에게는 큰 행복이었다. 많은 날 순자는 손주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손주들아, 할머니는 작은 집이지만 따뜻하고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걱정 말아요. 할머니는 괜찮아요. 편지를 접으며 순자는 미소 지었다. 2주 후 딸이 방문한다. 초인종이 울렸다. 순자가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 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당연하지. 들어와. 딸은 방 안을 둘러봤다. 작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 창가에 놓인 화분. 벽에 걸린 손주 사진. 엄마, 여기 정말 괜찮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 생각보다 좋네요. 순자는 차를 따르며 그래. 괜찮아.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 오빠도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다들 힘들었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며칠 뒤 초인종이 또 울렸다. 이번엔 아들이었다. 손에는 화분 하나. 순자는 문을 열었지만 표정은 차가웠다. 아들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엄마, 이거 드릴게요. 그때는 제가 좀 심했어요. 순자는 화분을 받지 않았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엄마, 여기 괜찮네요. 안전 설비도 잘 되어 있고,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순자는 아들 말을 끊으며 걱정? 너는 내 돈만 걱정했잖아. 아들은 당황해하며 엄마, 그게 아니라 진짜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힘들면 엄마 죽을 날 기다려도 돼? 빨리 죽으라고 말해도 돼? 아들은 고개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죄송해요. 순자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화분을 받았다. 이제 가. 그리고 당분간 오지 마. 내가 연락할게. 엄마, 가라니까.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 보이네요. 안전 설비도 잘 되어 있고, 그래. 여기 괜찮아. 너도 마음 좀 편하게 가져. 엄마, 그때는 제가 너무 조급했어요.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가끔 놀러 올게요. 그래. 계절이 바뀌었다. 순자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옆엔 영자 할머니와 몇몇 이웃들. 순자 씨,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요. 순자 미소 지으며 여기 와서 제 삶을 찾은 것 같아요. 우리 다음 달에 단풍 구경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좋아요. 꼭 가고 싶어요.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펼쳤다. 나는 깨달았다. 노후는 단순한 마지노선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자식의 시선보다 나의 시선이 중요한 시기,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어떤 공간에서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기. 나는 이제 안다. 내가 선택한 이곳에서 나는 여전히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순자는 옥상에 올라갔다. 석양이 단지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저 멀리를 바라봤다. 나이 든다는 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전체가 따뜻한 빛에 감싸인다.
어디선가 웃음소리, 대화 소리가 들린다. 각 방에서 하나씩 불빛이 켜진다. 302호 순자의 방에서도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온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빛을 켭니다. 작지만 따뜻한 빛을. 그리고 그 빛들이 모여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